자, 그러면 두 번째 강의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 은퇴설계의 이론적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은퇴설계의 이론적 근거가 출제비는 무조건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절대소득가설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부분, 그죠? 정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번, 그죠? 상대소득가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상대소득가설입니다. 그래서 두젠벨이라고 한 학자가, 그죠?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소비라고 하는 것이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과거의 최고소득,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의 소득에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문은 바로 이 지문이 되겠죠. 소비라고 하는 것이 절대소득가설에 대해서는 절대소득,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상대소득가설에서는 뭐라고요? 소비라고 하는 것이 현재 소득에도 영향을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과거에 내가 한때의 최고 소득 또 현재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계층의 어떤 소득 이런 것들도 뭐라고요? 현재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것이 뭐라고요? 상대 소득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되겠습니다. 그죠? 됐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 줄에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 지출은 그들의 절대 소득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라 그들의 상대적인 위치에서 결정된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젠베리는 소비 지출 수준이 절대 소득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케인즈의 소비 함수 가설을 부인하고 평균 소비 성향은 안정적인 값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 소득 가설에 따르면 평균 소비 성향이 뭐라고요?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소득가설은 당연히 절대소득가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인하고 있다. 절대소득가설을 당연히 부인한다. 그렇죠? 부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즉 장기적으로 그래서 22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모든 소득 수준에서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한 이유는 그죠?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죠?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하다, 안정적이다. 이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줄에 보시면 사람들은 그들의 절대 소득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같은 비율로 소비함으로써 그죠? 그들의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위치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려고 하며 그 결과 모든 소득 수준에서 평균 소비 성향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대 소득 가설에 따르면 평균 소비 성향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절대 소득 가설과 차이가 있죠. 절대 소득 가설은 앞에서 뭐였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절대 소득 가설은 평균 소비 성향은 어떻게 감소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절대 소득 가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죠?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일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소득 가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보시면 또한 상대 소득 가설에서는 소비의 관계는 시간적으로 불가역적이라고 가정한다. 그죠? 불가역적이라는 말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얘기죠. 불가역적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절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소비하지만 일시적인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일시적인 편차를 나타내는 것은 단기 소비 함수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그죠? 즉 절대 소득 수준이 하락할 경우에 소비 지출의 하락은 장기 소비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문 시험에 잘 나왔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뭐라고요? 절대 소득 수준이 하락할 경우에 소비 지출의 하락은 장기 소비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틀린 답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절대 소득 수준이 하락할 경우에 소비 지출의 하락은 장기 소비 함수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상대 소득 가설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소득 수준이 하락할 경우에 소비 지출을 소득의 하락과 같은 비율로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해놨네요. 절대 소득 수준이 하락하게 되면 소비 지출의 하락은 장기 소비 함수에서 결정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아니다. 요 지금 꼭 알아두시고, 소득 수준이 하락하게 되면 소비 지출을 소득의 하락과 같은 비율로 줄일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 뭐예요? 상대 소득 가설이라는 거예요. 상대 소득 가설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냥 시험용으로 보면 요 지문만 아시면 되는데 이런 거죠. 평균 소비 성향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이 하락했습니다. 소득 수준이 예를 들어서 20% 하락했다고 치자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그것과 소비 지출도 그러면 마이너스 20%를 이렇게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같은 비율로 줄일 수 뭐라고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뭐 10% 정도밖에 줄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때문에? 소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과거의 최고 소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서 다음 단락에 보시면, 자, 두젠베리는 소득 수준이 하락하더라도 지금까지 유지해온 사회적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득 수준이 하락하면 당연히 소비도 줄여야 하는데 잘 그렇지 못하다. 왜? 과거의 최고 소득이나 뭐라고요? 상대 소득 가설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계층의 어떤 소득에 어떻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죠? 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 그의 주장과 같이, 자, 요 지문이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만약 그의 주장과 같이 소득, 소비의 관계가 불가역적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소비 행동의 기준을 과거의 최고 소득 수준에 둘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런 그죠? 와 같이 새로운 소비 지출의 수준이 과거의 최고 소득 수준에 의해서 높아지는 경향을 두젠베리는 톱니 효과라고 불렀다. 자, 여기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사람들이 사실은 소득 수준이 하락할 때 소비 지출을 그만큼 줄일 수가 없는데 이건 왜 그렇다? 과거의 최고 소득에 최고 소득이 뭐라고요?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톱니 효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재무설계 원론, 개론 쪽에 가시게 되면 이 내용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자신이 속한 계층의 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시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시 효과라고 우리 은퇴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죠? 원론 교재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의 최고 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톱니 효과가 아니라 전시 효과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되셨죠?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을 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23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상대 소득 가설은 중요합니다. 거기 세 번째 줄까지 은퇴 설계에 있어서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에 소득 수준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전의 소비 지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을 제가 정리를 해놨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사실은 은퇴 이후에 소득 수준이 감소하게 되죠. 당연한 얘기죠. 정기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뭐예요? 은퇴 이전에 소비 지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대 소득 가설이다. 이거 상대 소득 가설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짝 바꿔서 뭐 항상 소득 가설이다. 이렇게 시험에서는 나오기가 쉬운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세 번째 부분으로 한번 가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항상 소득 가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절대 소득 가설에서는 재산과 물가 상승 이런
그죠? 이자와 같은 미래 잠재 소득을 아예 빼버리고 제외하고 배제하고 소비가 결정된다고 보았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소득 가설은 이제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소득 가설을 주장을 했는데 프리드만은 항상소득 가설은 실제 소득을 그 밑에 나와 있죠. 실제 소득을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이렇게 나누고 실제 소비도 항상소비와 임시소비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항상소득은 거기에 나와 있죠. 예측 가능한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소득을 항상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임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측하기 어려운,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소득을 어떻게 임시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줄까지 줄 쳐놓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3,600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 그러면 매월 받는 월급은 3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연봉 같은 경우는 항상소득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추석에 회사에서 특별상여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상여금, 예측하지 못한 상여금이 지급된다. 성과급이 지급된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임시소득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나 이러한 특별상여가 일상적인 경우로 예측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성과급인데, 그죠?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소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추석 때 일정도의 성과급 보너스를 항상 지급을 해왔어. 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것은 예측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항상소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항상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주식과 같은 자본 이득도 임시소득에 해당된다. 이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올해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의 자본이득, 다시 해서 매각 차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어떻게 임시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서 예측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누느냐?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이렇게 왜 나누느냐? 그죠? 사람들은 소비 수준을 결정을 할 때, 자, 이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소비 수준을 결정할 때, 그죠? 항상소득, 예측 가능한 항상소득을 기준으로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꼭 알아둬야 할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에 영향을 주는 것, 그죠?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에 영향을 주는 거, 이 지문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경기 변동이다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경기 변동이다. 꼭 지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됐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은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것은 편안하게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자, 경기가 호황기예요. 경기가 좋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매우 사업도 잘 되니까 어떻게 우리 회사도 성과급을 그죠? 더 많이 지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임시소득이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요. 불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당연히 성과급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에, 그죠? 영향을 주는 것은 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하면 대표적으로 틀린 지문이죠. 뭐라고요? 경기 변동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사람들은 소득이 많을 때나 소득이 줄어들 때나 일정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비는 평생에 걸친 평균 개념의 항상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죠. 자, 소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평생에 걸친 평균 개념의 항상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경제활동기의 소득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친 평균 개념의 항상소득에 의해서 어떻게 소비가 결정된다. 이게 뭐예요? 항상소득 가설이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프리드만은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게 나올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호황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황일 때는 당연히 사업이 잘 되니까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성과를 많이 받는다, 뭐예요? 임시소득이 어떻게 증가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임시소득이 증가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임시소득을 가지고 주로 뭐라고요? 어떻게 소비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은 어떻게 증가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죠? 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소비의 증가분이니까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결론적으로 보면 소비를 더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보너스로. 그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평균 소비 성향은 반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죠? 됐고요. 자, 불황입니다. 불황이 되게 되면 성과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반대로, 호황과는 반대로 한계 소비 성향은 감소하고 평균 소비 성향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를 명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아, 호황일 때는 어떻게 임시소득이 증가하게 되니까 임시소득의 대부분, 보너스의 대부분을 뭐라고요? 소비해버리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 소비 성향은 증가한다. 그죠? 불황은 반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보시면 첫 번째 줄, 일반적으로 은퇴자들은 은퇴 이후에도 은퇴 이전에 비해서 소비 측면에서 큰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항상소득가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거기에서 한 두 번째 줄 내려오시면 재무설계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은퇴 이후의 소비 수준에 큰 변화가 예상될 경우 은퇴 이전부터 미리 적절한 수준으로 소비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퇴 이후의 소비 수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죠? 아, 은퇴 이후에 소비 수준을 급격하게 줄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미리부터 줄이라는 거예요. 은퇴 이전부터 적절하게 소비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에 따르면 뭐라고요? 뭐에 따르면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롭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셨고요. 자, 다음은 네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애주의 가설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애주의 가설은 안도와 이제 모딜리아니라고 하는 학자가 제기한 것이 생애주의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은퇴 설계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은퇴 설계하면 곧 사실은 뭐라고요? 그래서 생애주의 가설을 떠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애주의 가설에 따르면 경제 활동을 하는 청장년기에,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아주 단순합니다. 자, 청장년기에, 경제 활동기에는 당연히 어떻게 소득의 일부를 저축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저축한 것을 은퇴 이후에 소비에 충당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은퇴 설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경제 활동기에 소득의 일부를 저축해서 은퇴 이후에 소비에 충당하는 것이잖아요. 은퇴 설계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은퇴 설계의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생애주의 가설이 되는 거죠. 그죠? 됐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줄에 보시면 생애주의 가설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뭐라고요? 25페이지, 셋째,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박스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정도에 보시면, 즉, 소비자의 효용은 현재의 소비와 일생 동안에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 일생 동안의 소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이때 소득은 자산소득,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자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소득과 노동소득, 근로소득이죠. 로부터 얻어진다는 것이 생애주의 가설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소비자의 효용, 그죠? 이른바 만족도, 만족감은 현재 소비와 일생 동안의 소비에 의해서도 뭐라고요?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6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그림 1-4에 있는 것처럼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기에는 뭐라고요? 경제활동기에는 소득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죠? 점점 떨어지게 되죠. 은퇴기가 되면. 그러나 소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종의 일정하다, 일정하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소비라고 하는 것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생애주기가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득이 많을 때 뭐라고요? 일부를 저축해서 소득이 없어지는 은퇴 후에 소비에 충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중요한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4 바로 밑에 정도에 보시면, 그죠? 세 번째 줄에, 그죠? 두 번째 줄이네요. 은퇴 이전에 자신의 소득 중 일정한 비율을 저축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이 적어지거나 중단된 후에도, 다시 여기서 은퇴기에도 가계의 소비가 소득에 따라서 변동되기보다는 생애 주기를 따라서 일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죠? 소득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소비가 계속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애 주기를 따라서 어떻게 소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뭐예요? 생애 주기 가설이다. 이라는 거죠. 생애주기 가설이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 줄에 소득과 소비에 대한 생애주의 가설은 자, 이것도 가장 중요한 질문 되겠습니다. 생애주의 가설의 기본 전제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가계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전제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어느 시기가 되게 되면 은퇴기가 되게 되면 소득이 없어지겠구나. 자,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경제활동기에 저축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 활동이죠. 그래서 가계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 뭐라고요? 생애주기 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하고 있나요?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소득의 일부를 은퇴를 위해서 저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내가 은퇴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전에 대부분의 소비를 집중하게 되면 한계 효용은 줄어들게 되니까 이때 소비를 은퇴 이후로 조금씩 뭐라고요? 이전시킨다면 일생 동안의 총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죠? 다 사실은 같은 맥락의 얘기들이죠. 그래서 소비를 은퇴 이후로 미래의 소비로 이전하기 위면 어떻게 총 효용은 만족도는 뭐라고요? 일생 동안의 만족도는 증가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되셨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생애주기 가설이다. 이거죠. 그죠? 되셨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세대 간 이전 가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 간 이전 가설입니다. 세대 간 이전 가설. 딱 하는 순간 뭘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뭘부터 생각한다? 소비뿐만 아니라 모두 세대 간 이전하는 거니까 상속도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생애주기 가설은 은퇴 설계의 기본 바탕이 되는 소비 이론이지만 은퇴 설계와 관련된 저축과 소비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봤었던 생애주기 가설이 모든 걸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실증적인 분석을 해봤더니 노인들의 부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한대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도 지금 보면 지금 고령사회가 됨에 따라서 노인들의 부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를 하고 있죠. 젊은 사람들의 부는 사실은 뭐라고요? 노인들의 부만큼 그렇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증가하는 그런 실증적 분석은 결론적으로 보면 왜 그러면 그런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냐? 그죠? 개인 및 가계 소비 및 저축 외에 유산 상속으로부터의 효용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노인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노인들이 소비하지 않고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저축을 계속 쌓아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내지는 손자, 손녀에게 어떻게 넘겨주기 위해서 어떻게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에 보시면 자, 이 지문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간 이전 가설은 생애주의 가설을 부인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라,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대간 이전 가설은 생애주의 가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시험에서는 세대간 이전 가설은 생애주의 가설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생애에 걸쳐서 효용을 주는 것으로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소비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시켜야 된다? 상속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이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뿐만 아니라 상속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노인들이 자산 축적의 주요 동기를 어디서 찾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재산 형성으로 보아서 유산 상속 동기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자, 자산 축적의 동기가 내가 그러면 아꼈다가 어떻게 다음 세대,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해줘야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뭐예요? 세대간 이전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하고 함께, 그죠? 우리가 소비이론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꼭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시험에 그냥 100%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소득가설의 포인트, 시간 걸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절대소득가설의 이 포인트, 그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소득가설, 소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평균 소비 성향을 일정하고, 그죠? 그리고 절대소득이 하락했을 때 어떻게 장기 소비 함수에서 결정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죠? 요 내용들이 바로 상대소득가설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항상소득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눠서 본다. 그죠? 그래서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항상소득인데 평균 개념에 평생에 걸친 평균 개념이 항상소득에서 결정된다라는 것 하고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이 부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항상소득가설을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애주의 가설 말씀드렸던 이 내용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대간 이전 가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을 잘 메모를 하셨다가 문제집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7페이지 은퇴 설계와 행동 재무학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 재무학 부분이 되는데 이것도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학적 생애주의 가설, 그 다음에 심리적 오류, 그 다음에 계획적 행동 이론, 심적 회계, 연금 퍼즐 이렇게 해서 행동 재무학에 대한 내용을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행동 재무학을 은퇴 설계에서 왜 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죠? 자, 이 은퇴 설계와 행동 재무학에서 그 단락에서 그죠? 밑에서 3번째 줄로 올라가면 따라서 행동 재무학의 연구 결과 고객의 심리적인 오류, 비합리적인 행동을 이해하고 은퇴 설계에서 이러한 오류를 줄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행동 재무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당연히 이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라고요?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행동 재무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객의 어떤 이해를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행동 재무학이 필요하고 그래서 행동 재무학 그 고객이 나타나게 되는 어떤 오류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은퇴 설계에서 바로잡아서 은퇴 설계할 수 있도록 뭐라고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재무설계사의 역할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행동학적 생애주의 가설입니다. 자, 행동학적 생애주의 가설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생애주의 가설에 무엇을 플러스 시킨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생애주의 가설에서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완전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예요? 그죠? 생애주의 가설은 기본 전제가 뭐예요? 각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이잖아요. 그죠? 소비 활동이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은 합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부분, 그죠?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은퇴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은퇴 설계를 실제로 준비를 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 사실은 다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죠? 다음 단락에 보시면 샤프린과 테일러라고 하는, 그죠? 연구자가, 그죠? 경제학은 다 뭐예요? 그죠? 경제학에서의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경우는 합리적인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과소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충동 구매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샤프린과 테일러는 경제학에서 강구하고 있는 세 가지 행동적인 특성인 자기 통제, 그죠? 심적 회계, 프레이밍을 생애주의 가설에 포함시켜야 결론적으로 보면 소비자의 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생애주의 가설에 무엇을 포함시킨 거예요? 자기 통제, 심적 회계, 프레이밍 이런 것들을 포함시킨 것이 바로 뭐예요? 행동학적 생애주의 가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줄 행동학적 생애주의 가설에서는 소비자가 현재 소비를 미래 소비보다 선호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자, 미래 소비라고 하는 것은 은퇴라고 본다면 은퇴 소비할래, 현재 소비할래. 그러면 대부분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소비자는 현재 소비를 이렇게 선호하게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사실은 은퇴에 소비하도록 저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죠?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통제를 하기 위해서 28페이지 하고 있죠? 하기 위해서는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의지, 노력, 그죠? 즉 심리적인 비용이 요구된다고 보았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이 소비자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죠? 가해가 지닌 부는 얼마나 쉽게 현금화해서 현재 소비 지출에 이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세 개의 심적 계정으로 나누게 됩니다. 현재 소득 계정, 자산 소득 계정, 미래 소득 계정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 보면 두 번째 줄 내려오게 되면 즉 각기 다른 형태의 소득과 자산은 그죠? 이렇게 각각 다른 형태의 소득과 자산은 다른 한계 소비 성향을 지니게 된다. 그죠? 다른 한계 소비 성향을 지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행동학적 생애주의 가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보면 행동학적 생애주의 가설은 어떻게 생애주의 가설에 이렇게 자기 통제, 심적 회계, 프레이밍을 통해서 소비자 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 어떻게 그죠? 또 두 번째 보면 행동학적 생애주의 가설은 이렇게 소득과 자산을 이렇게 뭐예요? 현재 소득 계정, 자산 소득 계정, 미래 소득 계정으로 세 가지로 나눴고 이거에 따라서 각각 다른 한계 소비 성향을 가지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행동학적 생애주의 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옵니다. 은퇴 준비가 부족한 심리적인 오류가 되겠습니다. 심리적인 오류가 있다 이거죠. 소비자들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은퇴 설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잖아요. 그러나 실제 은퇴를 위해서 준비하고 저축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렇다. 그러면 다다음 줄. 그래서 왜 그렇게 은퇴에 대한 저축을 잘하지 못하고 은퇴 준비가 부족하냐. 그 원인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찾아보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죠? 다음 단락에 밑에 다음 단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그죠? 자기 통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결과 자기 통제가 가계의 저축 행동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기 통제를 하는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뭐라고요? 저축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 아, 그렇구나. 이런 거죠. 아, 실제로 자기 통제를 잘하는, 그죠? 어떤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 은퇴를 위해서도 저축을 하더라라는 거죠. 저축을 하더라. 그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29페이지로 가게 되면 좀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401K를 가지고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여기서는 결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과거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익률에 의존해서 은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죠? 사실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그죠?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긴 하지만 수익률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수익률. 과거의 수익률이 잘 됐다 하더라도 미래에도 그 수익률이 높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소비자들은 뭐라고요? 오류에 있더라. 과거 수익률이 좋은 펀드에 일종의 뭐라고요?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오류라는 거죠. 심적인 오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또 다음 단락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401k에 투자하는 행동을 또 계속 검증을 해봤더니 어떻게 투자 옵션이 많아질수록 참여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가정을 검증한 결과 간단한 옵션이 제공될 때 401k의 가입 비율이 높아졌고 오히려 투자 옵션이 많이 제공될수록 연금 가입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죠. 자, 소비자 행동을 연구를 해봤더니 투자 옵션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연금 가입을 뭐라고요? 회피하더라라는 거예요. 회피하더라. 그죠? 아, 내가 고객을 위해서 투자 옵션을 한 5가지 정도, 10가지 정도를 딱 준비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하게끔 해요. 자, 그러면 아예 연금 가입을 안 하더라 이거죠. 회피하더라 이거죠. 아, 그것이 아니라 딱 2가지. 고객을 위해서 은퇴 설계를 제안할 때 뭐라고요? 딱 2가지 옵션을 딱 제공할 때 어떻게 훨씬 더 뭐라고요? 401k, 은퇴 설계를 뭐라고요? 가입 비율이 높아지더라 이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오류를 바로 잡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에 보시면 실제 은퇴 설계에서 고객 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는데 뭐라고요? 이것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은퇴 설계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 은퇴를 하니까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을 결론적으로 보면 만나서 은퇴 설계를 유도하는 거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과거 수익률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죠? 현재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집중하면서 투자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어떤 투자 옵션을 제시할 때는 뭐라고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는 것이 연금의 가입 비율, 은퇴 설계를 하게 하는 비율이 높아지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은퇴 설계에서 참고할 만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이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다 은퇴 설계와 계획적 행동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자, 그래서 계획적 행동 이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맨 밑에 줄 보시면 그래서 합리적 행동 이론을 확장한 것이 뭐예요? 계획적 행동 이론이다. 그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로 가 봅니다. 보시면 그죠? 두 번째 단락이죠. 기존의 합리적인 행동 이론은 개인이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만 행동한다? 아니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기존의 합리적 행동 이론은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은퇴의 필요성이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은퇴를 위해서 지금 저축해야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현실에서는 개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또 기회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결론적으로 보면 된다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행동 이론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계획적 행동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래에 있지 않으면 행동 의도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죠? 계획적 행동 이론에 따르면. 그죠? 이런 거죠. 내가 은퇴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내 주변에 보니까 내 주변에 은퇴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은퇴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도 그럴 상황에 주변 상황이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잘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됐죠? 자, 그래서 다음 단락에 계획적 행동 이론에 의하면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의 3가지 요인이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동이 구현된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은퇴를 위한 저축 행동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렇게 소비자의 태도라든가 또 주변의 평가라든가 또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음 단락에 보시면 이렇게 계획적 행동 이론은 개인의 은퇴 준비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근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비자의 태도, 은퇴 저축 행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 이런 또 은퇴 저축을 실행할 수 있는 자신감,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내가 실제로 은퇴를 위해서 저축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은퇴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 투자를 해야지, 또 개인연금을 가입해야지, 뭐 이런 것들. 또 주변에서 잘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계속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주변에 은퇴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나는 은퇴를 위해서 저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10년, 20년을 은퇴를 위해서 저축, 투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높아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은퇴 관련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좀 더 은퇴 저축을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계기가 되게 되면 뭐라고요? 행동에 옮기는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은퇴 설계와 심적 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심적 회계입니다. 심적 회계. 심적 회계는 결론적으로 보면 마음속에 어떤 회계 장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심적 회계는 뭐라고요? 마음속에 회계 장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소득과 자산을 그 출처와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다음 줄에 나누어서 생각하고 지출하는 성향을 뭐라고요? 심적 회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행동학적 생애주의 가설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음 단락에 보시면 중간 정도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심적 계정은 어떻게, 그죠? 현재 소득 계정, 현재 자산 계정, 미래 소득 계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현재 소비는, 자, 시험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줄 잘 치시면서, 현재 소비는 제일 먼저 현재 소득 계정에 의존한다. 그죠? 현재 소득 계정이 뭐예요? 예를 들자면, 그죠? 그냥 예금 통장들이 있죠. 수시 입출금식 예금 통장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을 CMA에 갖다 놨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현재 소득 계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현재 자산 계정은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의 일부를 가지고 펀드를 가입했다라든가, 그죠? 내지는 또 부동산에 투자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예요? 현재 자산 계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래 소득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죠? 은퇴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개인연금에 가입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미래 소득 계정,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소비는 뭐에 의존한다고요? 현재 소득 계정. 내가 소비할 때는 여기서 빼쓰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그것이 고갈되게 되면 이제 현재 자산 계정.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이상 없으면 현재 자산 계정인 펀드나 뭐 이런 데에서 내가, 그죠? 펀드를 해지해서 내가 소비에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가장 현재 소비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것은 뭐예요? 미래 소득 계정. 이런 것들은 은퇴 목적인 개인연금, 이런 것들은 은퇴를 위해서, 미래 소득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소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장을 결론적으로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1페이지 마지막 단락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유형별 소득과 자산 계정이 가계의 저축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순서로 어떻게 소비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소득이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가계의 저축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심적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 보시면 32페이지 보시면 32페이지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이러한 심적 회계는 은퇴 설계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에 보시면, 그렇죠? 두 번째 줄에 1예로 은퇴 준비를 위해서 생활비 통장, 비상예비 자금 통장, 이게 뭐예요? 현재 소득 계정이 되어 있고요. 목적 자금 통장, 이런 것들 뭐라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또 현재
자산 계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은퇴 준비 통장 이렇게 미래 소득 계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통장을 분할해서 은퇴 준비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심적 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할 거 이렇게 은퇴를 위해서 통장을 분리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심적 회계다. 심적 회계다. 왜? 소비할 때 어떻게 생활비 통장, 목적자금 통장, 은퇴준비 통장 이렇게 나눠 놓게 되면 어떻게 은퇴준비 통장은 소비하지 않고 계속 남겨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이 심적 회계를 활용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짝 바꿔서 뭐 계획적 행동 이론이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은퇴 준비를 해서 통장을 분리한다. 아, 심적 회계를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번 연금 퍼즐이 되겠습니다. 자, 연금 퍼즐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죠? 장수염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장수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모아둔 자산보다 더 오래 살게 되는 위험이 바로 뭐예요? 장수위험. 너무 오래 사는 거죠. 그럼 내가 모아둔 은퇴 자금이 3억 원인데 3억 원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장수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줄에 보면 현재 금융상품 중에서 이러한 장수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상품은 종신연금이죠. 종신연금은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거니까.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시면 그런데 종신연금인데 다음 줄에 끝에 보면 종신연금은 장수염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뭐라고요? 그리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다음 단락에 보면 퇴직 근로자가 장수 리스크 해지를 위한 방안으로 연금을 구매하지 않고 일시금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서 자금을 사용하는 비합리적인 형태, 즉 연금의 이론적 가치. 아, 내가 그러면 연금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구매 패턴은 뭐예요? 연금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금의 이론적 가치와 그죠? 실제 구매 패턴. 아, 연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연금을 선택하지 않는 이런 것들의 괴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연금 퍼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연금 퍼즐에 대한 내용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연금 퍼즐 시험에 아주 잘 나왔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 퍼즐은 소비자가 종신연금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과소평가해서 연금화하지 않는 그런 재무 행동을 뭐라고요? 연금 퍼즐이라고 얘기한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소비자 행동을 얘기해 보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선택할 때 실제로 보면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연금이 은퇴 설계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대부분 그죠? 90에서 95%는 뭘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일시금을 선택하더라.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 연금 퍼즐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죠? 소비자들이.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은 한 5%에서 많으면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죠? 연금 퍼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됐죠? 자,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33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연금 퍼즐의 현상의 원인으로는 제도적 측면과 개인의 재무적 측면으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연금화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연금 퍼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이제 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봤더니 연금 전환율을 분석했더니 일시금 옵션이 없으면 아예 일시금 옵션이 없어요. 이걸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연금으로 그죠? 전환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시금을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연금 전환율이 확 떨어지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퇴 자산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강제적인 장치의 유무 여부가 그죠? 중요하다는 점은 연금 퍼즐 현상의 발생 원인이더라는 거죠. 그죠? 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연금으로 그죠? 수령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하는 장치가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제상의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제상의 혜택을 그죠? 줌으로 인해서 늘림으로 인해서 그죠? 어떻게 연금으로 유도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자, 둘째 보시면 개인적인 행동의 측면에서 보면 연금 계약 상품의 계약 시 철회나 취소가 어렵다. 그죠? 그리고 또 그래서 연금을 가입하지 않거나 자금의 유동성 문제, 또 자녀의 유산 상속 동기 등으로 연금을 화하지 않는 것을 둘 수 있다. 자, 사람들이 왜 일시금을 선택하느냐? 자,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속, 그죠? 어떻게, 그죠? 자금이 묶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쉽게 일시금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개인적인 행동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다음 달라. 재무설계사는 고객이 연금 퍼즐에 빠지는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뭐예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퇴직금이 연금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다. 고객은 자꾸 핑계를 대서 일시금으로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되셨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 중요한 내용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본다면 거듭거듭 얘기 드리지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퇴설계의 이론적 근거 있죠? 그래서 소비이론, 그래서 5가지, 절대소득가설, 상대소득가설, 항상소득가설, 생애주의가설, 세대간 이전가설, 요거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동재무학에 있어서의 또 5가지, 그죠? 그래서 특히 뭐라고요? 행동학적 생애주의가설, 그 다음에 심리적 오류, 그런 다음에 어떻게 심적 회계, 연금 퍼즐의 내용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은퇴 설계에 대한 접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의 출제 비중도 높지 않고요. 보겠습니다. 자, 3절 은퇴 설계에 대한 접근 보시면 은퇴 및 은퇴 생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은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죠? 두 번째 단락에 은퇴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은퇴의 의미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일시적인 개념에서 뭐라고요? 벗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 단계 일자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변화를 했듯이 사람들이 좀 더 늦은 시기까지 일을 하기를 원하고 스스로 고령자나 시니어로 느끼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그죠? 지금 노인 같은 경우는 65세를 노인으로 한다? 그죠? 좀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현재는 뭐 70세 이렇게 점점 늦춰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노인들은 계속 일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34페이지 맨 밑에 줄 보시면 은퇴를 어떻게 인생 제2막의 기회로 이렇게 삼는다라든가, 또 은퇴에 대해서 35페이지 은퇴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은퇴에 대해서도 뭐라고요? 계속 새로운 어떤 기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은퇴다. 제2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뭐라고요? 이렇게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좀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은퇴에 대한 인식의 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비 부머들이 계속 은퇴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 부머들은 어떻게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네 번째 줄 내려오시면 은퇴에 대해서 재능 기부라든가 나눔과 같은 사회 공헌 활동에 뭐라고요? 많이 참여하려고 하더라. 현재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분들이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많이 재능 기부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어떤 은퇴 생활의 목표를 경제적인 안정에서 보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떻게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생활에 대해서도 인식의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그래서 그림 1-6 바로 밑에 보시면 그죠? 은퇴 설계도 특정 계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그죠?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은퇴 설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변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은퇴 설계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점검 사항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죠? 은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죠? 고객의 가치관이라든가 삶의 방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전반적인 은퇴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재무설계사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철학이나 가치관에 어쨌든 기반한 은퇴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은퇴를 맞이하는 심정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기대감도 있지만 또 불안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무설계사가 이해하고 따라서 재무설계사는 고객에게 일로부터 은퇴하는 것이지 삶으로부터 은퇴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삶으로부터 은퇴한다는 것은 사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구체적인 은퇴 준비를 하도록 추천해야 되겠습니다. 추천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7페이지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근로소득자에게는 일찍부터 전문성 개발, 그죠? 창업에 관련된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자에게는 이런 것들도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근로소득자에게는 어떻게 전문성 개발이 중요하다. 그죠? 창업, 그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다음 줄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은퇴자금과 위험보장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재무설계사가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 이것은 그냥 단순화시켜서 은퇴자금 마련, 그렇죠? 또 보험, 뭐 일종의 가입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재무설계사가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 이것이 또 뒤바뀌면 안 되니까 그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 정도로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단락 보시면 특히 은퇴 생활의 초기는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활동적인 시기죠. 그래서 은퇴 생활의 초기는 은퇴자금의 관리와 위험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은퇴 생활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은퇴자금의 마련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단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따라서 은퇴 설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자금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까? 소득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 또 삶의 질, 추구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 바로 은퇴 설계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죠?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정도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줄에 보면 많은 고객들이 은퇴 문제에 대해서 은퇴 설계 어떻게 하지?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죠? 맨 밑에 줄. 그래서 고객이 스스로 그죠? 은퇴 준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은퇴 설계 질문지 38페이지에 통해서 자가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은퇴 설계 진행이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 1-3의 은퇴 설계 질문지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당신은 언제쯤 은퇴할 것입니까? 그래서 다양한 문항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설문지를 통해서 은퇴 설계의 필요성, 그죠? 또 은퇴 설계를 구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장기 간병에 대한 고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라든가 또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또 파킨슨씨병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노인들은 그죠? 생애 말기 정도가 되면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 간병에 대한 고려가 뭐라고요? 은퇴 설계할 때 매우 중요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라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38페이지 맨 밑에 줄 보시면 이렇듯 그죠? 장기 간병 설계는 개인을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가족을 보호하는 측면이 크고 또 연금 소득 등 현금 흐름을 보호하고 은퇴 자산의 보호를 위해서 은퇴 생활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 간병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은퇴 설계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보다는 뭐라고요? 그 주변의 가족,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보호하고 은퇴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은퇴 준비와 재무설계사의 역할, 그죠? 재무설계사의 역할은 크게 보면, 그죠?
맨 밑에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설계사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넘겨보시면 40페이지 기업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설계사의 역할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 되는데 39페이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뭐라고요? 두 번째 점에 노후 준비와 은퇴 설계의 필요성, 또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다라든가, 또 다음 점에 그죠? 평생 교육과 자기 개발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다라든가, 또 다음 건강과 관련된 어떤 정책, 이런 새로운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준다라는가, 이런 것들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재무설계사의 역할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40페이지에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두 번째 점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어떤 회사의 지원, 은퇴교육 프로그램 필요성을 인지시켜 준다라든가, 또 퇴직연금의 도입이나 운용, 종업원 교육에 대한 컨설팅을 해준다라든가, 또 다음 뭐 CEO라든가 뭐 핵심 임원에 대한 퇴직금 운용이라든가 자산 관리에 도움을 준다, 이런 것들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되셨나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저하고 함께 1장 은퇴 설계에 대한 개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1장 은퇴 설계에 대한 개요 부분은 사실은 한 2문제 정도 출제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2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 전반의 내용들을 커버하고 있는 것이 이제 1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2시간에 걸쳐서 진행했지만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콕콕 집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그것만을 중요시 여기면서 복습하시면 시험에 대비는 완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좀 길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